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가 조선에서 가장 오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는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 왕의 총애를 받던 천재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유배지 주막방 한 칸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1762년 경기도 광주. 조선은 지금 영조 치세의 한가운데 당쟁의 비바람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해 정약용이 태어납니다. 그가 얼마나 남달랐는지 단 2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9살,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사서 삼경을 통달했습니다.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텍스트를 읽고 의문을 품고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아이였습니다. 22살, 성균관에 입학했을 때 조선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 사이에서도 그는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의 왕 정조. 정조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통해 당파를 초월한 인재를 등용하고 규장각이라는 왕립연구소를 세워 조선의 제도 전체를 뒤집으려 한 개혁군주였습니다. 그런 정조의 눈에 정약용이 들어왔습니다. 정조는 그를 단순한 신하로 쓰지 않았습니다. 비밀 편지를 나누며 개혁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8살, 정약용은 수원 화성건설의 총감독을 맡습니다. 여기서 그가 한 일이 놀랍습니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공학서를 독학해 거중기를 직접 설계합니다. 거중기란 도론의 원리를 응용해 10명이 들어야 할 돌을 한두 명이 올릴 수 있게 만든 기계입니다. 이 하나의 발명으로 공사기간은 단축되고 인부들의 사상자는 줄었습니다. 그 화성은 오늘날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서 있습니다. 200년 전 30도 안 된 청년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이 정약용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 칼을 숨겨두는 법입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49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정조의 죽음이 독살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공식 기록조차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정조의 죽음과 함께 정약용을 지키던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자리에는 보수 세력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정약용을 눈의 가시로 봐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약용 형제들이 서학, 즉 천주교와 가까웠다는 것. 1801년 신유박해 터집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 처형됩니다. 또 다른 형 정약전 흑산도 유배, 매형 이승훈도 처형. 그리고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40,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대목에서 잔인합니다. 그는 실제로 천주교 신자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천주교 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결국 그가 유배된 진짜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정적들에게 그는 너무 뛰어났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날, 정약용은 머물 곳을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낙인이 찍힌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겨우 찾아간 주막, 늙은 노파만이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 방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방 겨우 한 평 남짓, 흙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바람이 들어오는 창틈을 종이로 막은 방. 보통 사람이라면 그 방 안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술에 절었을 겁니다. 원망 속에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이제,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곳. 생각은 맑게, 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움직임은 무겁게.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환경이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 유배지를 서재로 만들겠다는 결단. 그날부터 정약용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침이면 붓을 들었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썼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시간 대신 그는 세상을 고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8년. 그 세월 동안 정약용이 완성한 저수를 오늘날 학자들은 다산학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체계로 분류합니다. 대표작 3권만 소개해드립니다. 목민심서, 지방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관리가 부임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한국 공직자들의 필독서입니다. 경세유표, 나라의 제도를 토지, 세금, 관직 구조까지 근본부터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 오늘날 행정학자들이 여전히 참고하는 문헌입니다. 흠음신서, 형사제도의 개혁을 다룬 책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지를 체계화했습니다. 법의학적 시각이 담긴 당시로선 혁명적 저술이었습니다. 이 3권만 해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전체 저술은 500권이나 달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참고할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500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의 바탕에 있던 단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덜 고통받을 수 있을까? 권력을 빼앗긴 사람이 권력자들보다 더 깊이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도 인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딸에게,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라 너희는 과거도 볼 수 없구나. 그래도 배움을 놓지 마라. 배움만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한양에서 아내 홍씨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던 어느 날 강진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도착합니다. 풀어보니 낡고 바랜 붉은 치마였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치마. 그리고 치마 안쪽에 작은 쪽지 하나. 이 치마로 책을 만드세요. 정약용은 그 치마를 잘랐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비단 위에 아이들에게 남길 가르침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하피첩. 하피란 노을빛 치마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치마자 아이들을 위한 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하피첩은 국립미란보관에 보산되어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붉은 비단 위에 부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나 있습니다. 18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18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미 없었고 개혁을 받아들일 조정도 없었습니다. 1836년 75세 정약용은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그토록 바꾸려 했던 조선은 그로부터 50년 뒤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의 개혁안은 생사전 끝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경세유표는 행정학 논문에 인용됩니다. 흠음신서는 법학자들이 연구합니다. 하피첩은 국보급 문화재를 보존됩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들이 권력자들의 화려한 기록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인정을 받아야, 상황이 좋아져야 그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막방 한 칸에서, 감시받는 유배지에서, 아내의 낡은 치마를 잘라 만든 책 위에서. 지금 당신에게도 강진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쩌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시간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